박정희 대통령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면 일단은 시야가 조금 넓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장기 집권과 쿠데타의 시대 1950에서 60년,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와 장기 집권을 50년에서 10년, 60년 했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0년대와 60년대는 쿠데타와 장기 집권이 끊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보니까 극악무도한 용서할 수 없는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쿠데타와 장기 집권의 시대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넓게 관점을 바라봐야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19와 5.16의 역사적 의의. 그래서 우리가 보통 4.19를 높이 평가하고 5.16은 그냥 막 군사 정변이고 뭐 불법이고 박정희의 권력욕의 출발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박정희 시대의 첫 출발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그 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민주화는 산업화의 결과다. 아마 정교조 선생님들이 이 소챕터 보면 좀 더 들어눕고 싶거나 거품을 물겠죠, 그죠? 민주화는 산업화의 결과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비교 정치사적으로 민주적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에 성공해야 시장의 영역이 국가 정부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민주화가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그 차례대로 갔어요. 민주주의로 합시다, 민주주의를 합시다 라고 해서 잘된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의 정식 국가 명칭이 뭔지 아시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그죠? 다 민주주의가 들어가요. 민주주의.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가 중요하냐? 근데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달랐다. 4번. 그래서 박정희의 업적과 유산은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이사짐을 많이 보죠, 그죠? 제가 요즘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교육받나 학교 교과서를 쫙 보는데 다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새끼 가르치더라고요. 그냥 군인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권력을 탈취했고 그 뒤에 독재를 했다, 이게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나라 만들기 과정이었다라는 전제로 역사를 봐야 된다고. 현대사는 우리는 근대성을 갖추지 못한 나라입니다. 왜? 일제시대 때 종교의 자유가 없었고 결사의 자유가 없었고 투표의 자유가 없었고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죠. 그 전에는 조선이라는 체제도 완전히 전근대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비가 아니면은 그냥 농민으로서 토지에 귀속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체제로서 태생과 하는 일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그런 전근대성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볼 때 무조건 나라 만들기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챕터 1에서도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챕터 2에서도 이 네 가지 동그라미가 중요합니다. 국가 건설, 국민 만들기, 국민 참여, 부의 분배, 디스트리뷰션.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은 많이 색칠을 해주셨어요. 많이 색칠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고, 근데 빨간색은 색칠을 한 20% 정도 또는 스케치만 하시다가 미국과의 이 대립 속에서 정권이 끝난 겁니다. 3.15 부정선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미국과의 대립이 있다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저 빨간색 부의 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마음은 아프지만은 저 아무리 다른 색깔을 다 색칠해도 민주화는 달성이 안 됩니다. 그게 냉혹한 세계사에 흐르는 일관성이자 법칙이요, 하나의.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결과적으로 이 부의 분배와 시장의 창출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장이라는 공간이 가버먼트에게 속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은 누구만 가질 수 있고 땅은 얼마나 가질 수 있고 소장료는 얼마나 바쳐야 되고 이게 다 정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과 시간과 모든 선택에 인간이 자율성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농사를 져도 됩니까? 안 된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하는데 이만큼 가져도 됩니까? 안 된다. 내가 저기 가서 이사 가서 살아도 됩니까? 안 된다. 내가 바다에 나가서 상업을 해도 됩니까? 안 된다. 다 조선이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허락받지 않는 상인을 뭐라 불렀죠? 난전이라고 불렀어요. 난전. 근데 난을 한자로 하면 뭐죠? 어지럽힐 난자죠.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너네는 우리 관가의 허락을 받아야 장사를 할 수 있어. 아주 소수만이 합법적으로 상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선택, 내가 언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잘 거고 얼마를 벌 거고 이 번 돈을 어디에 투자할 거고 이거를 투자한 돈을 어디 집을 살 거고가 다 전면 차단된다는 거예요. 전 근대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이념이나 정부의 통치 철학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자유가 제약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해방이 안 되면은. 근데 야, 시장이란 공간, 마켓이란 공간이 있으니까 자, 너네 국민들 가서 놀아잉. 나이키 운동화를 만들든 의사를 하든 마음껏 해. 절대 그런 순진무구한 일은 일어나지 않죠. 시장을 창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이 정부로부터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 의존성이 해제가 되게 되면서 민주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한테 물질적 권력이 생기면서 이제는 내가 세금을 내는 입장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가버먼트야.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가 안 되면 그 어떤 나라도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승만만이 아까 그 자유의 길을 알았다 말씀드렸죠. 근데 60년대도 똑같습니다. 오직 박정희만이 그 길을 알았어요. 그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데타와 독재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 집권의 시대. 근데 58년에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엥? 우리나라만 쿠데타 일어나는 거 아니었나? 이 화살표를 가르쳐 주셨지. 그 다음에 터키 쿠데타. 그 다음에 넘어가네요. 콩고 쿠데타 60년. 비슷하죠? 근데 박정희의 5.16이 1961년입니다. 근데 1960년 라오스 내전. 어라? 한두 건이 아니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럼 아시아나 이런 데는 뭐 덜 떨어져서 그렇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No. 유럽도 똑같습니다. 독일이 어떻게 탄생했죠? 쪼개져 있는 나라를 비스마르크가 통일시키면서 독일이라는 게 생겼죠. 그죠? 근데 이때 전쟁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팍 터지게 싸웠죠. 내전했죠. 프랑스랑 싸웠죠. 이게 뭐냐면은 국가 만들기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는 어떤 통치를 받을 거냐, 이거는 모두의 관심사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민족 안에서도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그래서 근대화라는 작업 안에서 쿠데타와 전쟁과 내전이 없었던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예외적인 경우도 없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모두가 다 그런 길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교과의 대전제가 틀린 게 뭐냐면은 왜 이런 국가적 폭력이 일어났느냐, 그거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관용적 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했냐만 파고드니까 전체적인 숲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이런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났느냐? 쉽게 말해서 제발 먹고 살 수 있게끔 밥 좀 달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왜?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해방된 것까지는 좋았어요. 주권을 확 갖게 되었다 우리 국가가. 근데 그 다음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이념을 갖고 충돌하죠. 어떤 이념을 갖고 하겠다. 그러면은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이 분열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남베트남, 북베트남처럼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뭐든 다 좋겠는데 근데 뭘 어떤 주의를 해도 배고픔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든 좋으니까 제발 고깃국에 밥 좀 다오. 우리나라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이런 이제 그 분열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박정희 대통령 보고 17년 통치했다고 그렇게 많이 욕을 하죠. 근데 조금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지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몇 년 했죠? 21년. 베트남의 호치민 북베트남의 주석 24년. 리비아의 카다피 주석 몇 년이야 이거? 45년. 인도의 네루 총리 17년 하고 사망했죠. 리칸유 싱가포르의 총리 31년. 장개석 총통 25년 돼 있는데 그 국민당까지 그 전에 대륙까지 있었던 시를 합하면 50년 했습니다. 장개석. 이집트의 나세르 14년. 피델 카스트로 32년. 더 길게 했어요. 사실은 카스트로. 약간 좀 시야가 트이시나요? 박정희 대통령의 17년 그거를 파고드는데
절대 빈곤 국가는 거의 대부분 장기 집권하는 지도자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일반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주의보다 실제로 와닿는 결과물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힘을 좀 줄 테니까 제발 일관된 정책으로 나라의 질서를 잡아 주십시오. 이 요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박정희만큼의 업적을 달성한 건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리칸유 빼고는 없습니다. 근데 리칸유조차도 박정희한테 안 돼요. 왜? 여기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 조그만 국가. 그래서 박정희는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따라잡지 못한 뭐가 있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가 회부도가 정확히 그려집니다. 50년대 제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사이가 틀어졌다 말씀드렸죠. 그걸 알아야 박정희의 등장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한미상호 방위 조약의 그 세부 조건으로서 안보 동맹 체결, 그 다음에 안보적 군사적 지원도 있는데 경제적 지원을 많이 약속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초반에는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절반이 미국의 원조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빼가면은 나라 경제가 아예 붕괴되는 구조였습니다. 왜? 모든 공업시설은 다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전력시설, 석탄, 공장 전부 다. 남한에는 뭐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산 비료를 못 만들어요, 이 나라가.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당차죠. 미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 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경제 발전해라. 그게 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농사나 지어라. 무기 만들 생각하지 말고 농사나 지어라. 그게 트루먼이 이승만한테 한 말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뭐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해달라 이래야 되냐? 언제까지 우리가 빌려달라 이래야 되냐? 지금은 돈을 빌려 쓰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겠다. 비료공장, 철강, 심지어 미국이 가장 혐오하고 막아내려고 했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소름을 끼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돈을 받았으면 좀 말을 들어야 될 건데 돈은 돈대로 다 받고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빼내겠다 이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협박했는지 아세요? 빼내가 니네가 줘놓고 너네 때문에 우리나라 전쟁 났는데 절대 못 빼가. 그래서 한국은행에 예금돼 있던 미국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나지. 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버레디 작전 이후에도. 그래서 이승만 제거해라. 그게 50년대부터 그의 미국이 민주당을 지지해주게 되면서 민주당이 계속 내각 책임제를 48년에 아까 실패했다 말씀드렸죠, 이승만 때문에. 근데 52년, 56년, 60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내각제를. 권력에 미쳐가지고 미국의 비호도 얻었겠다. 미국과 이승만의 사이가 멀어졌겠다. 미국이 경제 원조 끊겠다 하니까 민주당이 이제 내각 책임제를 걸고 미국이 밀어주고. 그래서 그 52년에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 비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의 민주당을 밀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고 내각 책임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로 가야 된다. 그게 52년에 충돌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있는 그거를 거의 이제 반협박식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점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뭘 알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미국에 지금 뒷돈을 받았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주머니 다 뒤져보니까 달러가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승만 제거하려고 미국이.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아요. 으르렁거리고. 근데 미국이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은 아이젠하워 임기 말로 가면은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거에 더 회의감이 드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완전히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또 줬던 거를.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경제 토대를 닦고 나가고 있었는데 미국 원조가 줄어드는 거. 50년대 계속 줄어. 29억에서 3억으로 1억으로 쫙 줄어드니까 이거 65년 넘어가죠. 어쨌든 원조 규모가 한 1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들어요. 50년 말 되면. 그러면서 이 대학생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경제에 대한, 가난에 대한, 굶는 거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19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3.15 부정선거가 터져버렸어. 여기서 청년들이 화나가지고 교수들과 함께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게 4.19입니다. 그럼 4.19는 왜 일어났느냐? 이승만이 권력용에 그거 됐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승만의 그 부정선거를 이해하려면 3.15를 민주당의 내각 개헌과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직선제 싸움이 10년 동안 쭉 가죠. 이 연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52년에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비호를 봤다는 걸 증명해냈고 미국한테 협박했어요. 당신들 돈 줬지, 민주당 통해서 내가 책임 잘라야지. 이 싸움을 하다가 딜을 체결했는데 대통령 직선제를 해줄 테니까 민주당이 그 카드를 양보한 거죠. 반대로 이승만한테 뭘 받으려 했냐면은 부통령을 따로 뽑게 해달라. 그게 52년 개헌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이 따로 국밥의 이 가버먼트가 처음 생긴 거예요. 미국은 런닝메이트라고 하죠. 부통령과 대통령이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52년에 그 내각제와 대통령 직선제가 싸우다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대통령은 자유당에서 나오고 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와버려요. 56년에 실제로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장면이 부통령이 돼버려가지고 안에 경무대에서 업무를 안 보고 서로 막 으른거리고 싸운다고 다 끝나가는 하루가. 그런 거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망치는 완전 비효율이죠. 그래서 60년 선거에 부통령 후보였던 자유당의 이기붕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했다가 들켜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살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잘했다. 정의로운 백성이 썩은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다. 내 소원이 성취됐으니까 나 이제 내려갈게.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4.19의 한계가 뭐냐? 여기 보세요. 밥 달라. 첫째는 가난, 공포, 시장이 없으니까 배워서 나왔는데 경제 구조와 경제 현실은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밖에 없어. 근데 교육 받는 건 막 고차원적인 걸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회 진출로가 막히니까 지금도 청년들이 많이 분노한 게 올라갈 데가 없잖아. 똑같은 거예요. 올라갈 데가 없는데 3.15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리로 다 쏟아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개헌안 이런 거 다 얘기했고, 근데 이 4.19의 한계가 뭐냐면은 얘들이 점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 나와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으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막 노력을 해봤어요. 미국이랑 막 원조를 체결해서 막 돈을 들어오고. 근데 이 학생들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막 돈 달러 받아오면 뭐하냐, 뭐 양키다, 뭐 민주화는 달러가 보장해주지 않는다. 참. 2월 8일 체결된 한미경제협정, 한국전쟁 이후 남한 최초의 조직적 광범위한 반미운동을 불러왔다. 그러니까 한미경제협정을 체결했는데 양키 고홈이다. 반미운동을 불렀다. 그러니까 경제협정을 했는데 이게 반미운동으로 번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대국과 경제협정을 체결하면 종속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철없게. 60년대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다 그 생각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 얘기할 때 말할 테지만 경제를 협력하면 경제가 종속된다라는 이론이 당시에 그 좌파적 경제 이론이 다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학 교수들이 그런 걸 가르치고 학생들이 저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이랑 비슷하죠, 시대가. 그죠? 그러면서 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 자주 통일, 이건 또 뭐야? 4.19랑 민족 자주 통일이랑 뭔 상관인데? 그러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대화하면은 통일된다 이런 얘기하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이 5.16 이전에 이런 혼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얘네 민주당이, 자유당이 이제 몰라 그랬어요. 보정선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권은 처음부터 내각제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 중심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를 섞어가지고 있는 이상한 그 정부 형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윤보선이 있는데 그 밑에는 자명 총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권력과 권한을 서로 나눠 가져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언할 권한은 뭐 대통령한테 있고, 그다음에 근데 군의 권한은 총리한테 있고, 근데 군 통수권자는 막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막 따로 노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따로 있으니까 민주당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대세는 윤모선이다, 대세는 장면이다, 같은 당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단합해서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윤보선의 구파와 장면의 신파가 나눠져 자기들끼리 정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법안을 통과시킬 때 힘을 실어줘야 견제를 해요. 견제를 하죠. 왜? 이거 통과시키면 저 개파가 인기를 얻으니까 당연히 방해를 하지. 그래서 통과를 못 시키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법들이 뭐냐면 국가보안법, 대모방지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인해서 민주적으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서양 철학사를 보면 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몽테스키에 이런 철학자들이 그걸 다 경고한단 말이에요. 다수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몰라.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막 이러고 있고, 미국이랑 뭐 해보겠다는데 양키 고홈 이러고 있고, 정치인들은 서로 막 싸우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윤보선과 장면이 만나면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이러면서 나라가 안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런 어지러움을 수습했던 게 바로 당시에 가장 실력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20대 후반에 30대 초로 이루어져 있던 5.16의 주역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1917년이고 61년이니까 여기다가 44살 정도 됐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소령, 중령, 대위 이런 사람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다 젊은 제 나이 때 사람들이 혁명에 참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혁명을 왜 했냐면은 도저히 이 나라가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어떤 분야에서도 보이지가 않는다. 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보와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비전도 없고, 안보와 경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법안은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자기끼리 싸운다고. 세 번째는 대중들도 타락했고 대중들도 참된 길을 못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이 혼란을 우리가 수습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 연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5.16의 주역들이 서울 도심을 쫙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학생들이 뭐 박수 치고 있고 어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그 선배 세대들은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이거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혁명 운동입니다. 5.16이. 왜냐하면은 대다수에 상관없이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은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시위에 참여했었던 어떤 대학생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드디어 이 나라가 안정화되겠구나. 박정희의 얼굴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왜? 그 눈빛과 그 근엄한 자세를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안도의 한숨을 쉰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지상 과제가 뭐냐면은 혁명 공약을 보면은 4번에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박정희 시대에서. 이게 안 돼서 4.19가 일어났고, 이거를 해결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국민 만들기, 국가 건설, 국민 참여, 맨 마지막에 이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띵 불이 들어와야 나머지 것들이 불이 들어오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박정희의 정신세계는 뭐냐? 그 구체성과 그 탁월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가난에서 나왔습니다. 박정희의 정신세계에서 가난이라는 키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박정희의 생애를 이해할 수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일화를 보면은 너무 가난해서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가야 되니까, 근데 주식이 뭔지 아세요? 날계란 2개입니다. 빙판길에 그 가다가 깨지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 애가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가는데 10km를 걸어가야 돼.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주방에 들어와가지고 먹을 게 없나 하다가 무슨 까만 물이 있어서 마셨는데 간장이었어. 기절했어. 간장 먹다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어머니는, 박정희 대통령의 막내죠,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박정희를 지우려 했어요. 그래서 절벽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랬어요. 배를 찍고 막. 근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하다 태어났어. 너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첫 번째 자신의 가난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두 번째는 그 자신의 가난과 국가와 민족의 가난을 동일시 여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가난하고 국민 전체가 의존적이고 국민 전체가 게으르고 국민 전체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이 처지를 가만히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 가난에 대한 분노, 이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열혈한 민족주의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교사를 했죠. 교사를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근데 이분이 거기 학교 일본인 교장과 계속 왜 싸웠냐면은, 쌈박질을 왜 했냐면은 일본인 교장이 계속 조선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조선증이 뭐 어떻고 뭐.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말을 잘 안 듣었어요. 그러다가 맨날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는 열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일제의 그 초등학교에 그 천황의 사진이 걸렸어요. 그거를 갖다 그냥 바닥에 내다 꽂아버렸어요.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 조선인들한테
역사와 언어를 잊지 말라고 한국의 조선의 역사를 알려줬어요. 이순신 장군의 얘기 이런 것들. 민족주의자입니다. 열혈한 민족주의자. 동시에 엄청난 출세욕을 갖고 있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엄청난 출세욕과 엄청나게 자기 삶을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지 교사에서. 그래서 일본 만주 군관학교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무했었던 40대 초반은 20년대 때 조선 의용군을 토벌했었던 만주 그 간도 토벌대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주 군관학교 그런 데서 근무하는 건 성격이 달라요. 우리나라 조선 그 의용군이나 독립군은 20년대에 거의 다 토벌이 됐고 30년대 초에는 다 괴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백선엽 장군이나 박정희 세대 때 40년 초에 만주에 부임했던 세대는 조선 그 독립군과 싸움하고 대치하는 그런 성격의 군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싸움의 성격이 소련과 중국과 싸우는 중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성격이 완전히 달랐고, 오히려 당시에 만주에 살던 한국인들은 한국인 출신으로 구성된 군대가 진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만주는 다국적 국가였으니까. 만주군, 중국군 다 섞여 있었는데 중국 마적단과 공산당이 맨날 막 어지럽게 하니까 차라리 한국인으로 구성된 만주군으로 오는 게 낫다. 역사 기록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렬한 민족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연약함이 또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실패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형이 이제 박상희 씨라고 대구 폭동 사태 때 공산주의자였죠. 근데 이제 뭐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한테 총 맞고 죽었어요. 근데 그 전적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너도 남노당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 뒤에 박정희 대통령도 남노당에 뿌락치다 거의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을 때 백선엽 장군님이 선처를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갔는데 함께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동거하던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정신병자 같이 지내는 거예요. 박정희 청년이 막 수염 기르고 만든. 그러면서 그 충격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한국전쟁 전에 그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군에 복귀시킨 게 뭐냐, 그게 바로 한국전쟁인 거예요. 한국전쟁 참전해가지고 무공훈장을 17개 받았어요. 탁월한 전략과 최전선에서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군에서 완전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젊은 혈기로 나라를 보는데, 그러니까 군의 어떤 장성으로 입장에서 보는 것과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는 것 시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일을 잘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젊은 혈기에 막 대통령 뭐하냐, 막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막 대통령을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혈기로 일단 혁명한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역식을 하고 63년에 대통령 출마를 하죠. 사람들 잘 모르는 게 박정희 대통령 다 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63년, 67년, 71년. 유신은 예외죠. 유신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역식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중요하다. 이 나라 그리고 군인의 거룩한 죽음 위에 존립할 수 있는 국가 맞다. 하지만 그러한 국가란 오직 정의와 진리 속에서 인간의 제 권리가 보장될 때에만 가치로서 긍정되는 것입니다. 나라라 해서 나라가 아니고, 공화국이라 해서 공화국이 아니고, 왜냐면 북한도 공화국, 중국도 민민주주의 공화국, 다 민주주의 공화국 하는데, 나라라 해서 나라가 아니고 민주주의라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고, 오직 거룩한 군인의 희생과 백성의 희생이 요구될 수 있는 좋은 국가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충족되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박정희가 위대하고 스페셜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김대중, 김영삼 이런 정치인들은 뭔 얘기했습니까?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야 된다, 농업 중심으로 해야 된다, 수입 대체 산업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미형으로 가자는 거예요. 서양이랑 경제 협력하면 종속된다라는 게 DJ의 대중경제론이거든요. 근데 박정희만이 기본 권리가 충족되어야 민주주의가 있고 나라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산업화가 민주화를 부른다는 그 이론, 그걸 출마했어요. 근데 보다 이 이승만 대통령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분은 조선 체제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에 나갈 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그 조선의 병폐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요. 그 책에 보면은 어찌 이렇게 이 민족이 게으르고 당파적이고 아무것도 가진 적 없으면서 도덕적으로 숭고한 척은 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남의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남한테 돈 빌려달라는 거 부끄럽지 않아 하고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어떻게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됐냐.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체제와 이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이 병폐를 고치겠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대전환점은 뭐냐면은 조선시대는 사농공상의 세계죠. 양반이라는 사가 제일 위에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상놈이 되는 거예요. 상업하는 사람은 상놈이 되는. 세 번째, 공, 만드는 사람은 제일 끝자락에 속하고 그 밑에 노비가 있는 거예요. 하는 일에 따라서 사농공상의 세계가 정해지는 게 조선이라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거꾸로 가죠. 상공농사의 세계로 간다.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인 사회, 그 다음에 만드는 사람이 두 번째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회, 상공농,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농민, 땀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밑에 지식인 및 관념주의자들, 한신바타 지식인들.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게 아무것도 모르는 관념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 민주주의 합시다, 민주주의 합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민주화가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줄 알고 돈 벌어오는 사람들을 가장 우대했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이 마치 예언처럼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서민 속에서 자랐고 서민 속으로 돌아감으로써 내 삶을 마감하겠다. 그러면서 가장 실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농민들입니다. 왜? 국가 인구의 80%가 다 농민이니까. 본인이 농가에서 자랐으니까. 본인이 그 속에서 나고 자랐고 한국을 사랑하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가난을 보면서 분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태움으로써 이 가난을 없애버리겠다. 멸사봉공, 나를 살을 없애므로써 공을 받들겠다. 나라와 민족을 받들겠다. 내 일생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인 거예요. 굉장히 군인적이고 굉장히 일본스러운 한국적인 그런 특징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그런 거잖아요. 살을 멸함으로써 공을 받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이라는 전근대이자 유럽에 있었던 전근대 또는 중세적 체제인 거예요. 정부가 세속 권력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중세적 이런 체제는 뭐죠? 중세에도 하는 일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죠. 제일 성스러운 사람, 제일 영광스러운 길을 걷는 사람이 뭡니까? 사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것만 영적이다. 두 번째, 기사, 싸울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농사 짓는 사람. 그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그 중세도 사회 근본, 사회 경제 근본이 다 농업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지 않으니까 토지, 눈에 보이는 것만 때려잡으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못 나가는 거죠. 밖으로. 토지 밖으로. 조선도 똑같아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때려잡을 게 보이잖아요. 그냥 양반만 길들이고 땅을 잡아놓으면 전 국민을 저기 넣어버리니까. 조선에는 바닷가 나가가지고 상업하는 것도 불법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정부, 국가 권력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시장의 영역에 있는 개인들의 선택, 신체, 시간, 공간이 다 제약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국가 정부로부터 해방이 안 되면 절대로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박정희의 위대함은 뭐냐? 시장이라는 영역을 해방시킨 걸 떠나서 시장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5천만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Age of Discovery, 대항해 시대를 영어로 하면 Age of Discovery거든요.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직업을 만들고 생산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고 이 사람은 뭐 석탄 캐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자동차 운전수고, 예전에는 다 시켰는데 우리끼리 시장이라는 영역에서.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이 떨어져. 그래서 제한된 정부가 생김으로써 민주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양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는요, 서양사를 쫙 공부하다 보면 길이 다 보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은 계속 안 좋은 것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이런 근대화의 조건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노예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작게 만들고 시장이라는 영역을 크게 키웠죠. 이게 에이지 오브 디스커버리,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 새로운 직업.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칼빈이 종교개혁을 16세기에 했지만은 동시대에 일어났던 게 에이지 오브 디스커버리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칼빈의 위대함은 그 영역 주권과 직업 소명론에서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중세에는 하는 일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최고, 그 밑에 있는 사람, 그 지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파는 사람들 다 하층민으로 여겼어요. 근데 칼빈은 아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그게 영적으로 분류될 수 없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동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가 거룩이다.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시스템을 갖다가. 그런데 동시대에 또 이런 것들이 구현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장이 열렸어. 바다가 열리고 대륙이 발견되고 상업 중심으로 유럽이 재편되게 되면서 이게 기가 막히게 칼빈의 직업 소명론과 에이지 오브 디스커버리가 만나게 되면서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바다 중심에. 대단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의 근본을 확 다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러한 인간들이 자유롭게 살려면은 새로운 공간이 열려야 돼. 직업들이 열려야 돼. 다양성이 열려야 돼.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에이지 오브 디스커버리를 나타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바로 수출 주도형과 중화공업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농업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엄청난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가난이 해결 안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체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쿠데타가 오히려 더 일어나요. 가난이 해결 안 되면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삶에서 목적을 달성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파 싸움이 일어나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계속 범죄 일으키고 무질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잡고자 계속 독재자들이 일어나죠. 북아프리카, 중동 이런데.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베네수엘라, 오른쪽 하단에 쿠바인데, 경제적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경제적 자유가 해결 안 되면은 도덕도 같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네수엘라 도덕이 그렇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 나라들 최대 지금 그나마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여성들 매춘이에요. 나라가 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밤거리에 다 저런 거밖에 안 합니다.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마약. 북한 보십시오. 시장을 국가 통치로부터 못 떼어내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공헌도가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메꿔줄 단 하나의 인간신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1960년대 청계천 모습입니다. 서울 와보신 분들은 놀래죠, 그죠?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뭐가 기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토대를 닦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2의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다 빨개 벗고 있고 난리가 나. 위생도 안 좋아. 병원도 없어. 그나마 서울은 이런 모습인데 나머지 시골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농가 초같이 소 음매 돌아다니고 다 그런 거예요. 포장도로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은 뭐냐? 단계별로 갑시다. 다 이런 얘기했어요. 단계별로 갑시다. 쌀 만들고 가축 키우고 과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석탄 팔고 하나씩 합시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쭉 보니까 시간 없다. 거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최첨단 상품부터 만들고 내려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지금 청년들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난 기업들이죠, 그죠? 삼성 무슨 기업으로 시작했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쌀. 쌀입니다. 삼성의 시작. 그 다음에 비료. 그 다음에 설탕. 현대 출발 뭡니까? 쌀.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소. LG의 라키그룹의 출발 뭡니까? 여자 화장품. 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주먹구구식으로. 근데 이게 박정희 시대에 이 기업들이 왜 중요하면은 이 기업들이 SK 뭘로 출발했죠?
옷 파는 회사, 지금 SK금융, SK석유화학 그런 게 아니라 옷 파는 회사, 선경직물, SK선경직물. 근데 이 회사들이 언제 변신을 하는 줄 아세요? 언제 삼성전자가 되고, 언제 현대중공업이 되고, 언제 SK석유화학이 되고, 언제 롯데껌이 아니라 롯데호텔이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비전 속에서 탄생한 기업들이에요. 그게 다 전부 다. 각자의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석유를 할게, 나는 반도체를 할게, 나는 전자를 할게, 나는 라디오를 할게, 나는 자동차를 할게, 나는 도로를 닦을게, 건설할게. 이게 다 하나 둘씩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나라에. 이거는 어쨌든 결과잖아요, 결과. 돈이 없어, 나라에. 돈을 빌려오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녔어. 5.16 뒤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미국 케네디를 만나러 갔는데, 케네디가 너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니까 돈을 빌려줄 수 없어. 거절당했어요. 에르하르트 총리, 서독 총리한테 찾아갔어요. 카카, 돈 좀 빌려주십시오. 군인은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거기서 울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돈 좀 빌려달라고. 에르하르트 총리가 그걸 보더니 너무 딱한 거라. 그러니까 독일도 저거 사인이 많잖아요, 나라가. 그래, 뭐 좀 잘해본다는데 좀 도와주자. 그래서 원조 체결이 됐어요. 근데 원조 금액은 크지 않아가지고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 말이 뭐냐면은, 자존심 상하겠지만은 일본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화냈어요. 쟤네들 사과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막 돈을 받아내. 근데 에르하르트 총리가 다독이는 거예요. 우리도 프랑스랑 계속 몇백 년간 싸웠다. 근데 결정적인 때는 화해해야 된다. 거국적으로 한번 가봐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 듣고 추진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지금도 반일 감정이 대단한데 이때는 해방된 지 20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일 정서가 엄청나잖아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한국 전쟁 때 일본군도 참전시키면 안 되는 물어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노발대발 확 엄청 냈어요. 우리를 무슨 뭘로 보는 거냐고, 막 해방된 지 얼마 됐다고. 그래서 일본군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일본군에 대항해서 전쟁 시작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겠어, 이승만 대통령. 이게 바로 K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심리를 아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너네가 우리를 지배했으니까 받을 수 있다. 그 당위성을 그래도 일본한테만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전쟁 배상금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섭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일본이랑. 근데 그게 너무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비밀로 하다가 그게 어떻게 하다 들통났어요. 당시에 김종필 총재를 보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을 했는데, 오른쪽 하단에. 근데 이제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학생들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더냐. 이거 지금 제 설명 들은 분들은 좀 기가 차죠, 그죠?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런 속사정을, 국가 지도자의 고민을 몰라. 그러면서 오른쪽에 박정희의 그 무슨 인형 모형과 김종필 인형 모형 만들어서 학생들이 불태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근데 이게 왜 이제 어떻게든 간에 역경을 뚫고 돈을 얻어냈는데, 당시에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14억 달러인데 8억 달러를 차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상 차관, 유상 차관, 기술 차관 섞여 있는데, 근데 일본의 당시에 외환 보유액이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근데 그 중에 14억 중에 8억이니까 많은 거죠, 그죠? 그럼 도대체 뭐가 굴욕 쪽이라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왜 14억밖에 없었냐면은, 일본이 미국한테 꿀밤을 많이 맞았어요. 야, 너 전쟁 일으켰지. 너 조금 인도적인 나라가 될 기회를 줄 테니까 너가 지배했던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한테 돈 다 갚아. 그래서 일본이 돈을 한 푼씩 계속 주다가 이제는 한국까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또 째째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막 째째는 막 소국적인 마인드. 그리고 돈 주기 싫다 막 뻗팅기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과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돈 더 달라, 돈 주기 싫다, 계속 싸움. 그러다가 단판을 지어가지고 8억을 이제 얻어왔어요. 8억을 얻어왔고, 근데 당시에는요, 한국이 일본 국력의 30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도 많이 얻어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대단한 거는, 돈을 얻어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다 그 전쟁 배상금을 통해서 그 명목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한 금액을 다 타갔어요. 근데 그 나라들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아세요? 백화점 만들고 국민들한테 다 뿌려버렸어요. 와, 사회주의, 포퓰리즘, 그걸 다 증발한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돈을 어디다 썼냐?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현대자동차,
미래의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저는 다 자료, 공식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경제기획원의 자료가 있죠. 이 보면은 포항제철, 뭐 중소기업은행, 철도청, 교통부, 내무부, 최신부 보면은 뭐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이런 거에 다 돈을 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의 산업을 일으키는데 다 원자재를 다 투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런 거를 60년대는 준비기간이고 70년대는 서서히 꽃을 피는 시기입니다. 중화공업이 60년대에 돈을 빌어와서 이렇게 다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60년대를 준비기간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출과 중화공업으로 감으로써 남들이 순서대로 갔던 거를 우리는 역으로 제일 좋은 걸 만들어서 내려와서 외화벌이를 해서 내수시장을 키운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씩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위대하냐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이 괴롭혔다 했죠. 돈 줬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았어요. 당시에는 특히 케인즈 학파라고 하이에크는 시장 경제, 자유 시장 이걸 강조하고 케인즈는 정부의 통제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보다 뛰어나다라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론이 유행했냐면 경제 이론이 이런 이제 막 해방돼서 크기 시작하는 나라들은 공업 같은 거, 중화학 같은 거 하지 말고 중화학 공업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성장해라. 쉽게 얘기하면 농사지어라 이게. 그게 다 유행했어요. 세 번째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남미형 국가입니다. 이게 뭐냐? 종속 이론이라는 건데 서양 강대국들과 협력을 하면 종속된다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남미도 서양에 대한 그러니까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한테 반감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백 년 골맞던 게 터진 거예요. 이때 60년대, 70년대, 50년대. 그래서 수출을 하기보다도 자기들끼리 만들고 자기들끼리 사는 그런 내수 중심적 시장으로 회귀를 해버린 거예요, 남미가. 근데 그래서 수입 대체 산업화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근데 박정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종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다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을 할 것이고, 경쟁하는 와중에 엄청난 퀄리티의 상품이 탄생할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자립하는 길이다. 근데 남미는 거꾸로 가버렸어. 그래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가 이 삶의 질이 계속 떨어져요.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베네수엘라 하루아침에 베네수엘라 된 거 아닙니다. 남미의 경제적 어려움, 멕시코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경제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한번 큰 메가 트렌드가 올 때 못 올라타잖아요. 영원히 못 따라가요.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 타자, 시간 없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경제 성장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긴 내용들을 다 추계하겠습니다. 그래서 63년에 수출 1억 벌은 사실 뭐 그냥 그간 모아온 거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64년에 베트남 파병, 여기서 이제 돈 좀 벌었어요. 그럼 66년 이거는 이제 빼고 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갖고 온 거지, 일본으로부터. 현대울산 공장 건설, 포항제철 설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때 하나씩 건립이 되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쌀 만들던, 비료 만들던 그런 회사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롯데 호텔, 껌 회사에서 호텔로. 그다음 수출 10억 불 달성, 7년 만에.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완공. 그 다음에 이제 물류가 왔다 갔다 하겠죠. 경부고속도로 완성되니까. 이때부터 혈액이 막 도는 거예요, 나라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조선석 기공, 삼성전자 첫 TV 생산, 포항제철 준공, 이제 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산 첫 자동차, 77년에 수출 100억 불. 수출 10억에서 100억 가는데 일본이랑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한 12배 빠를 거예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다 동시에 해버렸으니까. 도로 깔고, 선박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철 만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불어넣자. 우리도 좀 할 수 있다. 빌려주세요,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사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살아라고 하는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 캔두 스피릿이라고 하죠.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나라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량적인 평가고, 정성적인 평가는 숫자에 기반한 사람들의 시위, 사회 심리. 그래서 첫 자동차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고요, 포항제철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업적입니다. 그러면 회사만 만들었냐? 그럼 이때 대부분의 인구가 농민들이었다면 뭐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거 가만 보고 안 했습니다. 농민들도 근대화에 참여해요. 그게 바로 새마을운동이에요. 60년대 중반부터 돈을 끌어오고 투자하고 회사가 설립되는 그런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근데 그때 85% 정도가 다 농민이란 말이죠. 그럼 이 인구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어떻게 근대화에 참여시킬 거냐? 소수의 지식인들과 기술자만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군인들만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농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 이게 새마을운동이다.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알았어요. 잘한 사람만 인센티브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북한, 중국, 소련 이런 데는 어떻게 하죠? 집단 농장화, 다 때려 넣어버리죠, 사람을. 그래서 어떤 성과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보상을 줘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다 열심히 안 하지. 조별과제가 왜 망합니까? 결과가 똑같으니까 아무도 열심히 안 해. 근데 새마을운동은 내 마을을 잘 가꾸는 만큼 인센티브와 돈과 남는 시멘트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는 것 갖고 저 초가 기부 지붕을 다 끌어내려 가지고 기와집으로 바르고 시멘트로 바르고 하니까 도로가 닦이죠. 그 도로가 닦이면 뭐가 들어옵니까? 비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물 들어오는 거, 하수도 상수도 그런 걸 다 스스로 고쳐. 잘 고치면은 또 뭐가 돼요? 물이 잘 들어오니까 농사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농촌의 소득이 갑자기 팽창해서 도시 수준이랑 맞먹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 쌀 이제 개량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집단 농장의 단점은 뭐냐면은 정부 관리가 나와서 다 시켜야 돼요. 막 채찍질하고 막 삽으로 때리고, 할당량 못 맞추면 막 더 때리고, 그 결과는 다 똑같고 다 같이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 커뮤니티가 다 형성이 안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시멘트가 당시에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줄 테니까 뭔가를 만들고, 새벽 종일 울려 내려서 막 새벽에 깨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 선배들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자기 마을은 자기가 가꿀 줄 알고, 땀 흘리는 걸 습관화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한 게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들의 게으른 마음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새 마음 운동이라고 해요. 새 마음 운동 이렇게 불렀어요. 그 관습이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막 술 담배 쪄들어 있고 막 목표가 없으니까 다 막 누워 있고 막, 그러니까 막 깨워서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농촌 근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 그 다음 시너지가 뭐냐면은 그 와중에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일하고 땀 흘리고 근대형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인간들이 도시로 진출하게 되면서 밸런스가 또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박정희 시대 때 8배 성장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교회에는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당신이 여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거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당신이 행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그러면서 이 도시화와 이 교회의 성장이 맞물리게 되면서 엄청나게 모든 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형 에이지 오브 디스커버리가 70년대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농촌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장의 창출과 부의 창출과 사람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막 70년대 초반에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쇼크를 갖다 줬어요. 한국의 안보 경제가 68년부터 사실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짐이 70년대 초반부터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72년에 그 어마무시한 유신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맥락으로 좀 봐야 됩니다. 유신의 내용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폐지, 국회의원 3분의 1이 대통령 추천으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국회 해상권 부여,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 근데 이런 것들이 유신 헌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비상조치를 선언했어요. 근데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근데 국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91%가 참여했는데 그중에 찬성이 91%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72년 10월 17일에 유신 선언이 되고 27일에 통과가 됐죠. 이걸 바로 유신 체제라고 하고, 그렇게 서슬퍼런 유신 권력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70년대 초반까지의 박정희 대통령 공헌을 알겠다. 근데 뜬금없이 왜 72년에 이러한 어마무시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무지막지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가. 그건 바로 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는 일련의 대한민국을 향한 총체적 위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닉슨이라는 사람이 68년에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에.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국제 질서가 뭐냐면은 베트남 전쟁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 미국한테. 왜냐면은 케네디 때 그 베트남 전쟁 시작이 됐습니다. 존슨 때 이게 확장이 되고 둘 다 민주당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냉전이다, 소련과의 대결이다, 이런 명목으로 베트남전 참전을 찬성을 했고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전쟁이 너무 길어져. 두 번째는 미디어의 발전으로 칼라 TV 같은 게 보급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랑 좀 다른 거야. 한국 전쟁은 미디어가 잘 발달 안 되고 흑백이고 잘 보도도 안 되고, 근데 그런 전쟁조차도 트루먼이 길게 끄니까 지지율이 완전히 고공 하락을 했거든. 근데 이제 칼라 TV 나오고 막 기자들 가서 막 보도하고 막 너무 잔인한 장면 실제로 보여주니까 미국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자유를 지키는 건 좋은데 이건 심하다, 나와라. 그래서 존슨이 임기 말로 갈수록 지지율이 완전히 하락을 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공화당의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무조건 베트남 전쟁을 끝내야 되죠. 근데 현실주의자예요. 동시에 현실주의자라 가지고 잘 보니까 베트남에서 빼는 거는 나의 지지율과 나라를 미래와 민심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거국적으로 봤을 때 너무 소련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다, 너무 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돌려보니까 오른팔이 헨리 키신저라는 최고의, 그러니까 외교의 이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키신저랑 닉슨이 얘기해 보니까 각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베트남에서 나오되 계속 소련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장치를 마련합시다. 그건 바로 중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한테 모든 좋은 거를 줄 테니까 중국, 너 소련과 대항해서 싸워라. 너 소련과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 딜이 바로 1972년에 닉슨과 이 모택동의 딜입니다. 근데 실무는 주은래라고 하는 사람이 다 봤죠. 총리였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제는 모든 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친해지면 모든 게 다 좋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쌍방의 국제적 군사 분쟁 위험을 제거하기를 희망한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 대한민국에 국제적 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중국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베트남, 캄보디아, 대만, 한국, 이런 나라죠. 근데 거기서 미군 다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72년에 이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68년부터 조짐이 안 좋았어요, 사실. 그 얘기부터 좀 할 텐데, 근데 이 닉슨 정부가 아나무인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은, 저기 그 오른쪽 상단에 주은래 총리랑 닉슨이 이게 얘기하는데, 오케이, 좋다 이거야. 주한미군 미군 다 나갈 테니까 중국 너네가 조금 이렇게 해달라, 적극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를 주은래는 밑에 김일성이 있죠. 김일성한테 가서 자세하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친하니까. 야, 뭐 이렇게 돌아간대, 세계가. 미국이 나간대. 기쁜 소식을 갖고 막 전화를. 근데 닉슨은 희한하게도 박정희 대통령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불안했어요. 왜? 68년부터 계속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닉슨이 주한미군을 안 뺀다고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봤거든요. 주한미군 빼냐 안 빼냐. 베트남에서 나간다던데. 닉슨이 안 나간다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갑자기 나간다고 통보하고 3분의 1을 다 빼버렸어요, 주한미군을. 거기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존슨 때부터 불신이 있었지만은 엄청나게 닉슨 정부로 불신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유신을 이해해야 되는 국제적 배경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 나간 그 결과로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75년에 베트남 망했죠. 미국 나가가지고. 저렇게 We want peace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망한 겁니다. 평화. 오른쪽에는 애들이 막 빨가벗고 막 보트 피플이 일어나서
다 도망가다 죽고 그랬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킬링필드 일어났잖아요. 공산당이 왕정을 뒤엎고 이런 킬링필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정도는 소수의 희생이고 대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잔인한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럼 그 주변에 붙어있는 한반도는 어떻게 됩니까? 더 위험해지겠죠. 한번 전쟁을 또 했던 나라고. 근데 키신저가, 박정희 대통령이 불안하니까 오른팔인 키신저가 왔어요. 옆에 있는 아저씨는 그 아저씨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제라드 포드인데, 닉슨이 이제 저 불의가 저 워터게이트라는 저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하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통령이 대통령을 했는데, 박정희가 불안하다고 와봐라 해서 불렀는데 이때가 73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패망 전이죠. 근데 키신저가 박정희 대통령을 안심시켰어요. 왜냐하면 키신저가 이때 노벨 평화상 받았거든요. 어떤 분처럼 전쟁 끝냈다고. 그러니까 노벨상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 받고 박정희를 만나러 와서 안심하라고 했어요. 안 망한다 베트남.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듣더니 그래 너네가 그렇다 할까 그래야지. 안 그랬어요. 베트남은 이제 당신들 때문에 끝났다고 했어요. 예언같이 들어맞았고 베트남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럼 도대체 왜 이랬냐? 68년부터 이런 일이 쫙 일어나죠. 순서대로 다시 정리합시다. 70년인가 71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켰을 거예요. 72년에 완전히 각서를 써버렸고, 그 뒤에는 계속 나가는 추세였어요 주한미군이.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때 분노가 폭발했는데, 근데 그 분노는 더욱더 기원이 깊습니다. 그 전이 존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8년 1월 21일에) 김신조 외 30명 북한의 특수부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내려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기 이제 산에서 일하는 그 산나무 베는 그 나무꾼들이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신고돼서 망정이지, 청와대 거의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총격전하다가 31명 중에 30명이 다 죽고 김신조가 붙잡혔는데 물어봤어요. 당신 왜 내려왔냐?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이렇게. 그러면 김일성을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 베트남처럼 패망시키려고 게릴라전을 시도하는 거예요 얘가, 김일성이. 그럼 68년 1월 23일, 이거는 뭐냐면 푸에블로호는 미국의 정찰함입니다. 해군 정찰함. 이거를 북한이 납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져갔는데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충격을 받는 게, 납포된 게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본인을 암살하려는 것도 어떻게든 참을 수 있는데, 미국이 여기서 존슨 정부가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규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베트남 전쟁이 될까 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이러고 있는데, 최전방에서 싸우는 동맹국의 지도자를 암살하러 왔고 자기 나라 배 훔쳐갔는데 존슨 정부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열이 받아가지고 어디 감히 대통령을 암살하느냐. 그래서 김일성을 암살시키려는 특수부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실미도입니다. 실미도 특수부대.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좀 국제적인 배경과 잘 안 맞아가지고 좀 없어지게 됐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대통령을 암살하러 왔고 당신들의 배를 훔쳐가고 있고 1년에 몇십 번 몇백 번 무력 도발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가 해치우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진짜로. 근데 존슨 정부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말렸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베트남 전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군사 원조로 만족을 했어요 존슨 정부 때. 근데 닉슨이 대통령이 됐는데 북한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미 해군 정찰기를 아예 격추를 시켜버렸어요. 한번 해봐라. 근데 김일성의 전략이 뭐냐면은, 베트남 같은 소모전에 미국이 약하구나,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군이 계속 죽어나가는 걸 보면은 민심 때문에 흔들려서 주한미군이 나갈 거라고 본 거예요 김일성이가. 근데 미국은 그 작은 전쟁을 큰 전쟁으로 만들기 싫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닉슨조차도. 닉슨도 아무 말을 못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요. 70년이네요. 병력 2만 명을 빼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은 당시에 주한미군 3분의 1을 한 방에 뺀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통보를 하고 그냥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과 중국은 그렇게 내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련의 충격적인 사태를 맞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가 아파옵니다. 여기서부터 뭘 구상하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무장한다. 두 번째, 이제는 무기를 미국한테 받지 않고 무기의 국산화를 시도한다. 이 두 개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이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들이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무기를 스스로 만들겠다면 그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미국의 원조 금액 같은 것도 의회에서 전부 다 3분의 1 수준으로 다 잘라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제 기업을 만들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쭉 가려면은 군사 비용 같은 걸 최대한 아껴야 돼. 근데 군사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엄청 지출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70년대 이 안보 위기만 해도 엄청나게 불안한데 1971년 8월에 닉슨 쇼크가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베풀었어요. 독일한테 주고 일본한테 주고 전후 복구 작업을 도왔으니까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만들어주는 거를 다 사줬어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만든 거는 너네가 안 사주는데 왜 우리만 사야 되냐 이러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다가 관세 10%를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10만 원짜리가 11만 원이 되고요, 100만 원짜리가 110만 원이 되죠. 그러면 미국한테 수출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줄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비운적인 게 이제 기업이 만들어졌는데 팔라고 하니까 문 닫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닉슨 쇼크가 뭐냐, 이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기업이 생기자마자 줄도산할 위기가 바로 닉슨 쇼크라고 하는 겁니다. 72년 유신 전에 유신을 이해하려면 그 맥락을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미국이 베트남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72년 10월 맨 밑에 일본의 자민당조차도 맨날 미국 따라하죠, 그죠? 미국이 하는 건 그냥 다 따라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잘 지내겠다 이러니까 일본도 아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하이! 막 이러면서. 일본의 자민당도 북한과 교류 추진, 그러니까 한국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 안보가 얼마나 희한하게 돌아가냐면은 북한이 그거 믿고 계속 꿀밤 때리는 거예요, 남한을. 해봐 이러면서. 근데 그 무력 도발 건수가 60년대 중반에는 38건, 50건 올라가다가 계속 몇백 건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버티나 보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방관하고 72년에 8.3 조치가 뭐냐, 8월 3일 이게 뭐냐면은 10월 유신 전에 있었던 8.3 조치, 그러니까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게 뭐냐, 그 유명한 8.3 조치,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반대했던 제2의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나 은행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SK, 현대, 삼성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개인 사채로 이루어진 기업들이거든요. 다 각자 기업의 채무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전부 다 70% 정도 다 개인 사채. 근데 그 개인 사채가 도대체 뭐냐? 어떤 개인들이길래 돈이 그렇게 많냐? 국회의원들.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부정축제로 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구조를 보고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는데 사채를 국회의원들이 다 준 거예요. 근데 8.3은 뭐냐면은 사채를 전부 다 동결시켜 버렸어요. 돈 받을 생각하지 마. 명분은 뭐냐?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돈을 준다. 국회의원들이 명시를 못하죠. 이상한 데서 받았으니까 돈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8.3 조치를 이때 당시에 누가 반대했느냐? 그 유명한 김대중 선생께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71년에 대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대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60년대에 씨앗을 뿌린 것을 70년대에 거두려고 했어요. 근데 대중경제론을 들고 나온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이 씨앗을 뿌린 것을 거의 다 해체하는 공약들입니다. 첫 번째,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게 해줘야 된다. 기업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합니까? 두 번째, 농업 중심의 나라를 만든다. 세 번째, 경제가 종속되면 안 되니까 수입 대체 산업화 하겠다. 제가 남미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우리끼리 경쟁하는 거 무서워 이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 그게 71년의 야당 대통령 후보의 수준입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돌아가요 지금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그 김대중의 투표율이 그나마 올라갔지만 박정희 대통령한테 졌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고 너무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 나의 위대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국가 전체를 잘못된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겠구나. 그 감담이 서늘한 거예요. 몽테스키웨라는 프랑스 사상가가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민주주의는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극단적 평등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우리가 보통 다수의 뜻이라 하면 항상 선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교육 배우고. 근데 몽테스키에가 서양 역사를 쭉 보니까 다수가 멍청해서 망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가 그렇고 로마 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가 이 탐욕에 몰아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실현시켜 줄 만한 그런 사이비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서양 역사를 보니까. 인간 역사가 다 그렇죠, 그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짓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서양 역사의 패턴을 보면 우리의 삶을 좀 개선시켜 줘서 당신한테 모든 걸 줄 테니까, 그러면서 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대의 딜레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과연 다수의 뜻만이 옳은가? 과연 다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기에 예스라고 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일련의 사태를 이제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김신조 일당이 이제 쳐내려온 거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울산 삼척에 무장 공비가 내려오죠. 여기서 이제 무자비하게 국민들을 죽였어요. 이게 8년인가 9년에 그렇죠. 무장 공비가 내려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건입니다. 김신조 일당은 내려오다가 죽었고,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였냐면은 김신조 일당에 내려오다가 그 산에서 그 산꾼들이 신고한 것 때문에 자기들 다 죽었거든. 그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 일보까지 갔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스파이 전쟁, 그만큼 안보적으로 위기였던 거예요. 이때 이민 많이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많이 갔어요. 그다음에 폭력 투쟁 없이 어떻게 이런 방법이 달성되냐? 그러니까 베트남 모델로 전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다음에 뭐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울산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강원도에. 그다음에 이런 안보 위기가 쫙 있는 거예요. 뭐 64년에 32건, 55건 계속 무장 공비가 들어오죠. 60년대 내내.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 사료인데, 평화문제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청샤오 중국 인민대학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이 65년에 제2차 한국전쟁을 계획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했다. 살벌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정말로. 대통령을 계속 죽이려 했으니까. 대통령을 암살하려 하는 1차 시도가 68년에 실패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죠. 국가 지도자를 없애야 자기들이 전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4년에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그 총탄이 빗나가서 유경수 여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굴도 발견돼.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이 또 70년대 중반에 발견됐습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경제 안보적 위기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 야당이 올바른 국가 비전을 갖고 있는가? No. 나머지 정치인들이 올바른 국가 비전과 방법론이 있는가? No. 그렇다면 내가 내려가면은 내 후임인 민주공화당 후임 지도자들이 잘하겠는가? No. 그때부터 개파 싸움이 일어나니까 윤보선 장면처럼. No. 국민들이 끼어 있는가? No.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은 뭐냐? 이 모든 올바른 길을 인식하고 있는 내가 모든 권력을 갖고 끌고 가고 일관된 리더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성시키겠다. 그 의지인 거예요. 저는 대단한 결단을 보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멈췄다면은 대한민국 기업 줄도산했고, 대한민국 안보 제주도부터 서울, 인천, 강원도까지 다 뚫리고,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시위를 허용해 주게 되면은 그게 시위와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서 시해를 당했다 하면은 무정부적인 상태 속에서 나라가 무너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수의 뜻이 옳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고민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다 설명했는데, 이게 미국 국산화, 이거는 김대중의 뭐 정책 이런 겁니다. 닉슨 쇼크 이후에 한국 경제가 이제 꼬꾸라졌다라는 거, 8.3 조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유신이 선언됐을 때
한 기독교 집단은 완전히 양극으로 찢어져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했어요. 찬양.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는 당연히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의도에 빌리그램 목사님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 기도했잖아요. 이게 73년인가 그렇죠? 2년인가? 어쨌든 그 유신 그쯤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기독교인들의 지지는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이 기도회를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 줄 아세요? 반공과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나라 따로 교회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는. 당신들은 나라 만드세요. 당신들은 앞에서 총 쏘세요.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랍니다. 그런 게 기독교인들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나라도 회복된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선배 세대들은 한 번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라가 투쟁적인 그런 상황에 위험에 놓였을 때 남의 일처럼 방관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전선에서 기도했고 항상 필요한 일이 있다라면 그때 목사님들 다 공수부대 지원하고 막 그랬잖아요. 같이 가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말년은 이 지미 카터와의 불화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저 정말 안 좋아하는 대통령인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 윤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파괴됐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교회 다니라고 이런 말해서 더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이젠하워보다 더 세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당선된 사람이니까 장점이 없어요. 보통 미국 대통령들 보면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 경제도 안 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특징이 없으니까 주한미군 철수로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또 78년인가 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왜 왔냐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급진적인 사람이냐면은 닉슨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3분의 1을 뺐지 이 사람은 한 방에 다 뺄라고 했어요. 정말로. 근데 그걸 막은 게 누구냐면 미국 국방부입니다. 각하. 그건 좀 무리수. 그래 그 더 이상 이제 야 내가 대통령을 설득해야겠다. 한국까지 왔어요. 박정희 프레지던트 박 주한미군 나간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어요. 나가려면 나가라 이 자스가. 자석은 안 했겠죠, 그죠? 나가려면 나가라. 근데 나가되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야 내가 60년대 후반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쫙 설명해. 아까 제가 말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가되 이러한 이런 어떤 기초적인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 나갈 테면 나가라. 그게 내 소원이다 임마. 그래서 지미 카터가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미 카터가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45분 동안 지미 카터한테 설교했어요. 나가면 안 되는 이유를. 지미 카터 화가 나가지고 옆에 앉아 있는 국방부 장관한테 이 사람이 지금 입 안 닮으면 난 나가버리겠다 막 삐지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미 카터 화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국의 지금 인권 상황이 안 좋다는데 개선을 좀 해라 또 훈수를 막 두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 말씀 안 집니다. 만약에 당신네 앞에 워싱턴 DC 앞에 델라웨어에 소련군이 진주했다면은 당신들은 자유인이 인권인이 말할 수 있겠느냐? 당신들도 남북전쟁 일어날 때 링컨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독재했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현실을 깨달아라. 또 막 면박 중에 지미 카터가 막 할 말이 없으니까 막 분해가지고 막 나가자 이거 막 삐져서 나간 거예요.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막 뭐 주한미군 대사한테 막 30분 동안 막 사태질 한 거예요. 막 어디 막 나한테 막 미리 말해줬어야지. 자기가 말씀 줘놓고 그저 밑에 사람한테 화풀이 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사이가 삐그덕 거리다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었던 이승만 대통령 말기에 그 장면을 밀어주고 민주당을 밀어주고 동아일보한테 돈 줘가지고 이승만 비난하고 그 미국이 했던 짓이거든요. 일이거든요. CIA가 뒤에서 공작하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 저 사람 개발하려고 한다. 민심 흔들어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국제 정세 속에서 고립되어 갖고 또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업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가자라기보다 고마 좀 그만하자 막 그런 물결이 말해보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다 해준 사람인데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1.6 사태를 통해서 이제 시해 당하시고 이제
서거를 하시는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국장입니다. 이게 국장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통곡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듯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분들은 왜 이렇게 나라의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울었느냐? 이 5가지를 박정희가 줬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배고픕니다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만들 수 있고, 우리도 싸울 수 있고, 우리도 자윤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처음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배 세대들이, 어르신들이. 두 번째,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장을 해방시키고 시장을 창출했다. 에이지 오브 디스커버리가 중세 대항해 시대라고 불린다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과 중화학공업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므로써,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으로서 해양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밀어넣었다면 거기서 활약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준 거예요. 중화학공업. 철 팔고, 자동차 팔고, 선박 팔고, 석유 팔고. 그러면서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는 나라한테 땅을 주세요, 쌀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은 저기 이제 뒤에 있으세요. 우리가 돈 내니까 우리가 국민입니다. 우리가 세금 내니까 당신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이러면서 민주화가 되는 겁니다, 산업화를 통해서. 세 번째, 균형 있는 발전, 농촌 근대화, 새마을운동 말씀드렸죠. 네 번째, 반공체제 강화 및 무기국산화, 이건 이제 유신체제입니다. 다섯 번째, 자유공화국 확립. 이 1, 2, 3, 4번을 통해서 자유인의 나라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완성이라는 단어를 안 쓴 이유가 뭐냐면은, 확립,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의 착상과 확장이죠. 들어오고 확장시키고, 확립은 제도적으로 이걸 안착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왜 제가 완성이라고 안 했냐면은, 나머지 완성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PPT 장면입니다. 오늘의 강의가 남기는 주제는 단순하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하는 그 피 흘림의 역사, 쫙 죽으러 왔죠, 그 선교사가. 그 다음에 다른 미국 선교사들도 다 죽으러 온 거예요. 다 죽으러 온 거예요. 그 하늘의 그 생명이 하늘에 미랄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러면서 걸출한 이승만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그건. 그 지혜 속에서 미국이라는 인류의 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서구에서 태어난 가장 걸출한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모든 장점들을 다 흡수하고, 이승만이 그걸 통째로 그 나무를 갖다가 이 땅에다가 심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는. 토달지 마라. 그 와중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체제 전쟁이 엄청나게 있었고, 동족 상잔,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어요. 국군이 60만이 사상자가 생기고, 일반 국민들이 10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런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피가 흥건하게. 그런데 박정희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태어나서 나 스스로도 이 한국전쟁에서 거룩한 명분을 갖고 피 흘림을 위해서 피 흘렸다. 하지만 이 나라가 정말로 나라 되려면은, 이 나라의 건국 이상이 완성되려면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충족되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엄청난 위대한 의미인지는 제가 산업화와 시장 경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네이션 빌딩의 4대 요소, 스테이트 빌딩, 네이션 빌딩, 파티시페이션, 디스트리뷰션이 하나 둘씩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러면서 이 서로 4개가 서로 불빛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노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지게 돼요.